아유, 사위들 양반. 우리 딸이 초혼이 아니거든. 그래도 좀 잘해주게. 업소녀의 작업당에서 이혼까지 한 40대 남자의 처절한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IT 기업에서 근무하던 김태주는 친구의 소개로 박미경을 처음 만났다. 태주는 대학 졸업 후 줄곧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결혼에는 인연이 없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40대가 되어 있었고 주변에서는 그에게 빨리 결혼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태주는 지인의 소개로 미경을 만났다. 미경은 첫 만남부터 태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단정한 외모의 차분한 말투,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고 태준보다 5살 어렸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만난 지 석 달 만에 미경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태준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결혼해요. 원래 결혼할 생각이었잖아요. 태준은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 아이가 생긴 이상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경도 기쁜 듯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준은 미경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미경의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식사 자리에서 미경의 어머니 이순자는 소주를 계속 마시며 분위기를 띄웠다. 사위들 분이 오셨으니 한잔 해야지. 우리 미경이 좋은 사람 만났네. 순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갑자기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유, 사위들 양반. 우리 딸이 초혼이 아니거든. 그래도 좀 잘해주게.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미경이 이혼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식사 내내 태준은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옆에 앉은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경 씨, 그게 사실이에요?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23살 때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요.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태준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태준 씨를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준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미 미경의 뱃속에는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알았어요. 과거는 묻겠어요. 대신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해요. 2019년 12월,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미경은 임신 4개월이었지만 웨딩드레스를 아름답게 소화했다. 태준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고 미경의 가족들도 기뻐했다. 신혼집은 서울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였다. 전세 보증금은 태준이 모아둔 돈으로 마련했다. 미경은 임신으로 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냈다. 2020년 5월, 딸 김지우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아기를 안았을 때 태준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지우 공주님,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미경도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지우가 돌을 지나면서 태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회사에서 부산지사 프로젝트 매니저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연봉도 30% 인상되고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기회였다. 하지만 문제는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경아, 회사에서 부산 발령을 제안했어. 연봉도 많이 오르고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미경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지우는 아직 어린데 혼자 키우라고요? 미안해. 그래도 주말에는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2년만 하면 다시 서울로 복귀할 수 있대. 결국 미경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2021년 9월 태주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주중에는 부산에서 일하고 금요일 저녁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일요일 저녁에 다시 내려가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태주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서울에 올라왔고 미경과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점차 미경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은 그냥 부산에서 쉬지 그래요. 매번 오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니야. 지우 얼굴 봐야지. 그리고 당신도 보고 싶고. 2022년 초 태주는 미경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주말에 집에 오면 미경은 항상 피곤하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할머니인 순자가 돌봐주고 있었다. 미경아, 어디 아파? 요즘 계속 피곤해 보여. 아니에요. 그냥 지우 돌보느라 힘들어서요. 어느 토요일 오전 집안 청소를 하던 태주는 선반에 놓인 상자를 보았다. 그 상자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뭐야? 미경이 허둥지둥 달려와 상자를 낚아챘다. 아, 그냥 친구 결혼식 갈 때 필요해서. 얼마짜리인데? 요즘 돈 아껴야 한다고 했잖아. 내 돈으로 샀어요. 태준 씨 돈 쓴 거 아니에요. 미경의 날카로운 어조에 태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다. 명품 신발, 고가의 화장품, 심지어 명품 시계까지. 어느 날 태주는 미경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월 1,000만 원 수익 보장 같은 문구들이었다. 미경아, 이게 뭐야? 다단계 하는 거야? 미경은 화를 내며 휴대폰을 빼앗았다. 다단계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전한 사업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다단계랑 똑같잖아. 태준 씨는 몰라요. 부산에서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돈 벌잖아요. 저는 어때요? 집에서 혼자 애 키우면서 뭐라도 해야 미치지 않아요.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주말 부부 생활로 인해 미경에게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미안함이 들었다. 알았어. 그래도 너무 많은 돈 쓰지는 마. 우리 저축도 해야 하고 지우 교육비도 모아야 하잖아. 하지만 미경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다단계에 빠진 미경은 점점 더 큰 돈을 쏟아부었다. 제품을 구매하고 설명회에 참석하고 하위 회원들을 관리한다며 명품 옷을 사입었다. 실제 수익은 거의 없었지만 미경은 곧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2022년 여름 태주는 은행에서 날아온 대출 독촉 문자를 받았다. 고객님의 신용대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납부일이 도래했습니다. 태주는 깜짝 놀라 은행에 전화했다. 제가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 고객님 명의로 부인분께서 작년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배우자 동의 서류도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태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당장 서울로 올라가 미경을 추궁했다. 당신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은 거 사실이야? 미경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게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곧 수익이 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수익? 지금까지 번 게 뭐가 있어? 통장 좀 보자. 미경의 통장을 확인한 태주는 충격에 빠졌다. 지난 1년간 다단계 제품 구매와 명품 쇼핑으로 5천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수익은 고작 200만 원. 더 충격적인 것은 미경이 자신의 명의로도 3개의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이었다. 미경아, 이게 지금 뭐야? 빚이 거의 8천만 원이야. 미안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카드 값이 이렇게 불어날 줄은. 태주는 머리를 싸매고 주저앉았다. 그가 부산에서 열심히 번 돈은 물론 결혼 전 모아둔 저축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빚을 갚기 위해 태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것이다.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태준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체중은 10kg이나 빠졌다. 회사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태준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태준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못했다. 창피하고 비참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IT 회사 부장으로 연봉 8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대리기사와 택배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다. 매달 500만 원씩 빚을 갚았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미경이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경아, 제발 그만 좀 써. 내가 죽어라 이래도 빚이 안 줄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다단계 사업 유지하려면 매달 최소 구매액을 채워야 한다고요. 그럼 그만둬. 당장 그만둬야지. 안 돼요.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다 날아가요.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매주 말다툼을 했다. 지우는 싸우는 부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23년 봄, 미경이 태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태준 씨, 우리 위장이혼하면 어떨까요? 뭐? 위장이혼?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금도 받고 지우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매달 생활비도 나와요.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태준은 어이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불법이야. 위장이혼은 범죄라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요. 실제로는 부부로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잘못된 짓은 할 수 없어. 태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 후 미경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심만 했다. 불안한 태준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목요일 저녁 평소보다 하루 일찍 서울로 올라왔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9시. 거실에는 내 살배기 지우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지우야. 아빠 왔어. 아빠, 지우가 달려와 안겼다. 태준은 딸을 꽉 안고 집 안을 둘러봤다. 미경은 보이지 않았다. 지우야. 엄마는 어디 갔어? 몰라. 엄마는 밤에 나가. 태준은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미경이 받았다. 태준 씨, 왜요? 나 지금 집이야. 지금 어디야? 지우 혼자 집에 있잖아. 벌써 왜 왔어요? 말도 안 하고. 대체 어디 있냐고. 한참의 침묵 끝에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하고 있어요, 강남에. 무슨 일? 너 일한다고 한 적 없잖아. 유흥업소에서 일해요, 돈 벌려고. 태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미경의 고백에 태준은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미경은 오히려 태준을 비난했다. 내가 이러는 게 다 돈 때문이에요. 태준 씨가 돈을 제대로 벌어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봐요. 내 말대로 위장이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태준은 기가 막혔다. 자신이 3가지 일을 하며 죽도록 일하는데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다단계에 쏟아붓고 빚을 더 만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태준은 결국 이경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4살배기 딸이 밤마다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이 너무 불안했고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라도 필요했다. 알았어. 위장이혼 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우리는 여전히 부부야.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재혼하는 거야. 이걸 각서로 남기자. 미경은 흔쾌히 동의했다. 2023년 7월 두 사람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다. 동시에 위장이혼임을 확인하며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향후 재혼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미경은 한부모 가정지원금 신청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다.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왔다. 위장이혼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태주는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본사로 복귀했다.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태주는 기뻤다. 이제 매일 지우를 볼 수 있고 미경과도 제대로 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미경은 태준의 복귀를 반기지 않았다. 태준 씨, 서울 올라온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같이 못 살아요. 왜? 우리 위장이혼이잖아.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아니에요. 혹시라도 구청에서 확인하러 오면 어떡해요? 같이 살다가 들키면 지원금 다 토해내야 해요. 태주는 화가 났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기로 했다. 주말에만 미경의 집을 방문해 지우와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어느 토요일, 태주는 지우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 지우는 놀이공원에 있는 시간이 즐거운 듯 계속 웃었다. 회전 목마를 타고 풍선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아빠는 애인 없어? 태주는 깜짝 놀라 백미러로 뒷좌석의 지우를 쳐다봤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애인 있어?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런 말 했어? 응. 엄마가 삼촌이랑 같이 있어. 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시고 엄마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태주는 차를 도로 옆에 세웠다. 손이 떨렸다. 지우야, 그 삼촌 자주 와? 응. 맨날 와. 아빠도 애인 있으니까 엄마도 있다고 엄마가 말했어. 태주는 눈앞이 캄캄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미경을 추궁했다. 당신 지금 남자 만나고 있어? 미경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다. 그래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태준 씨, 우리 이혼했잖아요.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장이혼이라고 각서까지 썼잖아. 빚만 갚으면 다시 재혼하기로 했잖아.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래서 한 거고. 이제 태준 씨와는 진짜로 끝내고 싶어요. 태주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자신이 미경을 믿고 빚을 갚기 위해 죽도록 일하고 위장이혼까지 해준 것이 모두 허사가 된 느낌이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상간자 소송 걸겠어. 뭐? 상간자 소송? 우리 이혼했는데 무슨 소송을 해? 위장이혼이었으니까 변호사와 상담해 볼 거야. 태준이 돌아선 순간 미경이 비웃었다. 해봐. 당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태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야, 이 삐새끼야! 갑자기 들려온 욕설에 태준은 당황했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미경이 남자야, 임마. 너 미경이한테서 떨어져. 내 여자한테 왜 자꾸 들러붙어? 태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상간남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경이는 내 아내였어. 그리고 우리 딸 지우 엄마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아내? 웃기고 있네. 이혼했잖아, 이 새끼야. 미경이는 이제 내 여자야. 너 같은 찌질이 남편 버리고 나 선택했다고. 알아들어? 뭐라고? 이 새끼가! 태준도 처음으로 욕을 했다. 하지만 상간남은 비웃듯이 말을 이었다. 야, 너 궁금하지? 우리 언제부터 만났는지. 작년 2월부터야. 내가 부산에서 일할 때부터 미경이랑 만났어. 위장이혼 하자고 미경이가 너한테 말한 것도 나랑 상의해서 한 거야.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작년 2월이면 미경이 위장이혼을 제안하기 3개월 전이었다. 거짓말. 거짓말. 증거 보여줄까? 우리 같이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카톡 내용. 얼마든지 있어. 미경이는 처음부터 너 버릴 생각이었어. 위장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려고.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다. 태주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제가 위장이혼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아내가 이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다. 위장이혼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각서가 있습니다. 위장이혼임을 확인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재혼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양쪽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불륜의 증거는요? 딸아이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그 남자가 집에 와서 엄마와 함께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혼 전부터 만났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녹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산이 있습니다. 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양측이 실제 이혼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혼했다면 여전히 법적 부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딸의 양육권은요? 지금 아이가 엄마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집에 거의 들어와 사는 상태입니다. 아이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 앞에서 동거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 다단계 사기 피해, 과도한 부채 등은 모두 양육자로서 부덕격 사유가 됩니다. 태주는 희망을 느꼈다. 적어도 딸만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2024년 1월, 태주는 3가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첫째, 미경을 상대로 한 이혼 취소 소송. 위장이혼이었으므로 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둘째, 상간남 최민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혼관계를 파탄낸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셋째, 지우의 양육권 변경 청구. 미경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친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내용이었다. 미경과 최민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미경의 변호사는 이미 이혼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장이혼이라는 주장은 무효라고 맞섰고, 최민호의 변호사는 이혼 후 시작된 정당한 교제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태준과 미경이 서로 반대편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인 박미라 판사가 입장했다. 원고 측 주장 입증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위장이혼 사례입니다. 양측이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각서에는 위장이혼임을 확인하며 부부 관계는 유지하고 향후 재혼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서가 제출되자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다. 미경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그 각서는 이혼 당시 피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요의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판사는 미경을 바라봤다. 피고, 진술하십시오. 미경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원고가 위장이혼을 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딸을 잃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태주는 어이가 없었다. 위장이혼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미경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강요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태준 측은 미경의 다단계 활동 내역, 과도한 명품 구매 내역, 8천만 원에 달하는 부채 내역, 유흥업소 근무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상간남 최민호가 태준에게 전화해서 자백한 내용의 녹음 파일도 제출했다. 녹음 파일에서 최민호는 명확하게 작년 2월부터 이경이랑 만났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는 이혼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가장 중요한 증인은 지우였다. 아동 심리 전문가가 지우와 면담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면담자 지우. 사세는 삼촌이 집에 자주 온다. 엄마랑 같이 잔다. 엄마가 아빠도 애인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밤에 엄마가 나가면 혼자 집에 있다. 무섭다고 표현했습니다. 피면담자는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였으며 부적절한 성적 노출에 의한 트라우마 징후가 관찰되었습니다. 판사는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피고, 미성년 자녀 앞에서 교제 남성과 동침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최민호 씨가 몇 번 집에 온 적은 있습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같이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주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최민호에 대해 조사했다.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민호는 미경보다 10살이나 어린 1995년생이었다. 그는 정식 직업이 없었고 강남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여성들에게 접근의 금전을 갈취하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탐정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최민호의 전과 기록도 있었다. 사기죄로 2회, 폭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리고 미경의 과거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었다. 결혼 전 미경은 백화점에서 일한 게 아니고 룸사롱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웨이터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이혼했던 것이다. 최민호가 미경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미경이 한부모 가정지원금으로 받는 돈, 태준이 생활비 보내는 돈,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버는 돈까지 모두 최민호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최민호는 미경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고 있었다. 태주는 미경의 통장 거래 내역을 입수했다. 이혼 후에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카드가 있어 가능했다. 최근 6개월간 최민호에게 송금된 금액만 2천만 원이 넘었다. 이 증거들을 모두 모아 재판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딸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조사자 박미경는 미성년 자녀를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았으며 밤 시간대 자녀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자녀 앞에서 교제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하고 동침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노출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조사자의 양육 환경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보고서는 재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판사는 즉시 임시 조치를 내렸다. 피고는 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미성년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임시로 원고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피고는 교제 남성 최민호와 미성년 자녀를 접촉시켜서는 안 됩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미경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2024년 5월 태주는 마침내 지우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임시 조치에 따라 지우의 양육권이 임시로 태준에게 넘어온 것이다. 미경의 집에 도착한 태준. 문을 두드리자 최민호가 나왔다. 뭐야? 왜 왔어? 지우 데리러 왔어. 법원 명령이야. 태준은 법원 문서를 내밀었다. 그때 방에서 지우가 나왔다. 아이는 아빠를 보자 달려왔다. 아빠! 태준은 지우를 꽉 안았다. 아이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다. 지우야, 아빠랑 집에 가자.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아빠랑 여기서 살 거야. 진짜? 아빠랑 맨날 있어? 응, 맨날 있어. 아빠가 매일 지우 밥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유치원도 데려다 줄게.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태주는 오랜만에 딸의 밝은 웃음을 봤다. 회사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다행히 회사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3개월간의 육아휴직 동안 태주는 지우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저녁을 함께 먹고 책을 읽어주고 재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지우도 안정을 찾아갔다.
아이는 더 이상 애인, 삼촌 같은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2024년 9월 모든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첫째, 이혼 취소 소송. 법원은 쌍방이 작성한 각서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이혼은 위장이혼이었으며 실제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혼은 무효이며 양측은 여전히 법적 부부관계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법원은 다만 현재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이므로 이혼을 선고한다. 이혼 사유는 피고 미경의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둘째, 상간자 소송. 피고 최민호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 최민호는 원고와 피고 박미경이 법적 부부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냈다. 셋째, 양육권. 지우의 양육권은 태준에게 주어졌다. 피고 미경는 미성년 자녀를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부적절한 교제 남성과의 관계를 자녀에게 노출시켰다. 반면 원고 태준은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으며 자녀를 양육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미경에게는 월 2회, 각 4시간씩의 면접 교섭권만 주어졌다. 태준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쁘기보다는 허무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함께 가정을 꾸렸던 사람과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다. 판결 후 미경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혹독한 결과를 온몸으로 맞았다. 우선 최민호가 그녀를 떠났다. 3천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오자 최민호는 미경에게 내가 책임져라고 말하고 연락을 끊었다. 미경이 더 이상 돈줄이 되지 않자 버린 것이다. 또한 위장이혼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한부모 가정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모두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금액은 1,800만 원. 또한 미경이 만든 빚은 미경이 갚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소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경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경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 씨 도와줘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고.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하지만 미경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아동학대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간남 최민호도 파국을 맞았다. 태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최민호에게는 돈이 없었다. 법원은 최민호의 재산을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하려 했지만 그는 정식 직업이 없었다. 결국 최민호는 야반도주했다. 하지만 2025년 여름 최민호는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대구에서 40대 여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며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였다. 경찰 조사에서 최민호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태준은 뉴스에서 최민호의 구속 소식을 접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컸다. 저런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비참했다. 태준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지우의 아침을 준비하고 유치원 버스에 태운 후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와서 지우와 저녁을 먹고 놀아주고 재웠다. 주말에는 지우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다. 지우는 점점 밝아졌다. 유치원 선생님도 지우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라고 말했다. 점점 변화되는 지우의 모습은 태준에게 생활에 희망을 주었다. 당분간은 지우의 마음의 치유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태준은 결심했다.